트로이의 목마, 왜 하필 말이었을까? 말은 뭐 아까도 여러 번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바다의 신이자 말의 신인 포세이돈의 어떤 상징이고 트로이의 성을 지어준 존재이기 때문에 트로이인들은 이 짐승을 파괴하면 신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말일 때, 목마일 때 이걸 붕괴할 수 없는 거죠. 이걸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찔러보기도 상당히 두려운 거죠. 그래서 말로 오디세우스가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호메로스는 트로이인들을 말을 잘 다루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트로이인이라는 말 뜻에는 말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란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동물이었기에 전리품으로서의 어떤 소유욕을 자극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요. 양은 흔한 재물로서 쓰이게 되죠. 하지만 말은 군사력과 영광, 어떻게 보면 권력의 상징이에요. 권위의 상징이고 힘의 상징이기 때문에 성벽을 허물면서까지 드리고 싶게 만드는 어떤 웅장한 위험이 필요했을 때 목마가 절대저주했다. 그래서 목마라는 설정이 나오게 됐고 오늘날까지도 컴퓨터 바이러스 트로이의 목마는 너무나 유명하죠. 어떻게 보면 현대까지도 그 메타포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튜브의 시대 이상용입니다. 오늘은 오디세이 두 번째 편을 만들어 봤는데요. 기본적인 좀 내용에 대한 것은 지난번 영상에서 많이들 설명해 드렸습니다. 주제, 크세니아라든가 약속이라든가 활의 의미에 대해서는 약간 영상 녹음 상태가 좋지는 않은데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영화를 딱 보시면은 오디세이가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어서 이런 내용이겠구나라고 짐작하실 수가 있는데 좀 더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세밀한 설정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전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재해석한 부분들의 미묘한 차이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워낙 거대한 IMAX의 압도적인 화면을 통해서 구현해내는 영상들이 다른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기보다는 압도되는 감정과 어떤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 더 주목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용에 대한 이해는 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간과하기 쉬운 목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튜브 탐구 오디세이 두 번째 편의 제목은 논란이 만들어낸 목마의 신화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신들, 특히 이제 목마와 관련해서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니까요. 이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트로이 전쟁이라고 불리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했던 전쟁의 지리적 환경들이나 왜 이들이 신들을 공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화면의 왼쪽이 그리스가 나오고 있고요. 오른쪽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렸던 건데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에 해당되는 위치에 가까운데 약간 북서쪽 지역이 트로이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에게해이기도 하고요. 이 전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에게해를 놓고 어떻게 보면 영화 속에서 나오죠. 헬레네가 이 싸움은 자기를 둘러싼 싸움이 아니라 어떤 무역이나 이 지중해 패권을 둘러싸고 있는 싸움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바다 위에서 누가 여기를 차지할 것이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강대국들이 해상무역이나 이런 무역로를 통제하게 됨으로써 이란 전쟁에서도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스에서는 결국에는 아가멤논, 아킬레우스, 그리고 스파르타의 왕이자 자신의 아내 헬레네를 빼앗긴 메넬라우스, 그리고 오디세우스 등등이 연합군으로 이 바다를 건너서 싸우게 되고 사실 이 바다에서 가장 중요했던 신은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트로이와 포세이돈이 무슨 관계지? 그리스 신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트로이의 위치는 해안에 위치한 꽤나 트로이 성이 컸다라고 알려져 있고 대단한 군사 요충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신화적 내용,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에도 등장을 하게 되는 내용들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트로이의 거대한 성벽이 원래 인간의 기술이 아닌 포세이돈과 아폴론의 손으로 직접 지어졌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들이 이제 문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두 신이 그 올림푸스 12신 체제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그렇고 계속 아버지 신인 뭐 우라노스나 크로노스를 다 아들 신들이 제압을 하고 우라노스가 이제 1세대 신이었으면
그 아들이었던 크로노스가 제압을 하고 크로노스를 결국 제우스가 제압을 하고 계속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인 집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포세이돈과 아폴론이 손을 잡고 제우스에게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그 벌이 이제 그들이 이제 결국 제압을 당하면서 제우스가 뭐 어떻게 보면 착한 형, 뭐 착한 맏형, 사실은 맨 마지막에 태어났으니까 동생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뱃속에 크로노스의 배에 갇혀 있다가 끄집어내어짐으로써 결국 이제 다른 신들이 오히려 후대가 되는 뭐 그런 역설이 또 펼쳐지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뭐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 두 신을 트로이의 왕 라오메돈, 이 프리아무스, 현재 이제 트로이 전쟁 때는 프리아무스가 왕으로 나오죠. 이 라오메덴에게 노역하도록 인간처럼 일해야 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진과 바다의 신으로 알려진 포세이돈이 스스로 엄청난 괴력으로 이 성벽도로를 쌓아 올렸기 때문에 이건 난공불락의 석이다. 그리고 아폴로는 이다산에서 왕의 가축을 돌보았다. 양치기를 하는 거죠. 목동을 하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들이 직접 세운 도시가 바로 트로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중해 에게해를 거쳐서 이 트로이 지역까지 이 그리스 신들의 체계들이 서로 전파됐다는 것들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기독교 영역에 계신 분들도 쉽게 알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의 이제 포교 여행이 대부분 다 그리스를 향해 있지 않습니까? 역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위로 육로로 가다가 바다를 건너서 결국에는 아테네나 아니면 뭐 테살로니키나 뭐 이런 데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됨으로써 그런 지역들의 전파를 하고 종교들이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문명들, 특히 신들의 문명들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다라고 이 지중해 에게해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셔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트로이는 이 성은 포세이돈이 직접 지었기 때문에 포세이돈이 뭐 어쨌든 수고를 했던 거죠. 근데 왜 무너지게 됐느냐?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1년간 노역 후 라오메돈 왕이 원래 이 신들에게 또 임금을 주기로 했다고 나와요. 이건 이제 호메로스가 쓴 작품에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귀를 자르겠다면 이제 두 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참 인간인데 때로는 신을 압도하는 게 그리스 신화의 되게 흥미로운 부분들이기도 하죠. 이에 이제 분노한 포세이돈은 자신이 지은 트로이를 뼛속 깊이 이제 증오하게 되는 그런 원한들이 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그리스군의 든든한 아군이 되어서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에게해를 건너서 트로이로 가는데 많은 것들을 도움을 주게 되죠. 근데 돌아올 때는 반대로 그 포세이돈의 키클롭스, 폴리페노스 같은 존재들을 이제 오디세우스가 공격을 하게 됨으로써 눈을 한쪽 눈밖에 없는데 그 눈을 이제 찔러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이제 원한을 사게 되는 어떤 역설과 아이러니가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는 어쨌든 포세이돈의 영역이기 때문에 포세이돈에게 좀 잘 보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어쨌든 포세이돈이 지원자였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테나 여신 젠데이아가 영화 속에서 맡고 있는데요. 이 아테나에도 트로이를 향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 예습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게 이제 헬레네가 등장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리스 브라의 여신이 황금 사과를 새 여신에게 던졌죠. 왜냐하면 자신이 초대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신들 앞에 놓고 누가 제일 이쁜지 이 사과의 주인이 바로 그 이쁜 신이 된다라고 하자 이 여신들끼리 싸우게 되고 트로이의 왕자였던 파리스가 심판을 받게 되고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아프로디테를 선택을 하게 되죠. 헤라 여신도 아니었고 그리고 지혜의 여신이자 도시의 여신인 아테나도 아니었었고 가장 세계에서 아름다운 여자를 주겠다라고 했던 아프로디테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아테나 역시 일정하게 트로이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다. 하지만 트로이인들은 실제로 자신의 도시를 지켜낼 수호신으로 도시의 신이기도 했던 아테나를 열렬히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성체 가장 높은 곳에 아테네 신전과 신상, 그걸 이제 팔라디온이라고 부르는데 호메로스의 그 일리아드에는 팔라디온에 대한 묘사가 되게 섬세하게 또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팔라디온에게 트로이의 여왕이 지금 전쟁에 나간 아들들을 위해서 되게 간청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외면하게 되는 거죠. 결국 아테나는 은근 그리스 편이었었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앙심을 품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 영화 속에서는 뭐 신들에 대한 부분이 오디세이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놀란 감독의 영화에는 대신 그것을 대신해서 아테나의 신 젠다이아가 어떤 실질적인 장면으로 오디세우스 가는 곳곳에 등장을 해서 그를 따라다니면서 말을 들어주는 어떤 하소연을 들어주는 그런 여성으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트로이의 목마, 그럼 겹쳐진 두 신의 그림자가 무엇이냐? 실제로 말의 창조자, 말의 이미지 하면 포세이돈이에요. 그래서 많은 옛날의 그림들 보면 18세기 뭐 그 이전에 그린 그림들 마찬가지고
포세이돈의 거대한 파도와 삼지창과 더불어서 말을 보여주고 있고요. 말의 창조자로도 알려져 있고 말 타는 법을 가르쳐 준 것도 포세이돈이라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는 바다와 지진의 신이자 말의 신이 포세이돈의 짐승을 형상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목마로 인해서 트로이가 무너졌다고 그 난공불락의 성이 그랬을 때 약간 쉽게 해석하는 건 지진이라고 하는 거. 왜냐면 포세이돈은 지진의 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대한 목마가 들어갔다는 것은 지진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 트로이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은유적 해석과 실질적 해석의 어떤 경계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상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포세이돈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었던 성벽을 스스로의 권능, 말 혹은 목마 아니면 지진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서사로 완성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테나를 향한 기만적 명분. 이 도시에서는 팔라디온, 아테나 여신의 석상을 모시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호메로스의 작품 속에서도 트로이의 왕비가 이 아테나 여신에게 기원을 하는 간청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호메로스의 작품에도 이게 나오는 게 오디세우스가 작전을 차도록 영감을 주고 목마의 뼈대를 제작하도록 곁에서 도운 것은 지혜의 여신 아테나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 스파의 신호는 트로이인들의 맹목적인 숭배, 다시 말해서 말, 그리고 이 성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포세이돈이 지어졌기 때문이고 포세이돈의 상징인 말, 그래서 도낸당한 아테나 신상, 이거 팔라디온 신상을 이제 그리스인들이 훔쳐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사죄하는 제물이라고 이 목말을 여기게 되는 것이 문학적 이야기로 또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문헌들이 있습니다. 크게 오디세이를 둘러쌌을 때 호메로스의 작품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후에도 워낙 스펙터클한 이야기여서 많은 작가들이 손을 댔습니다. 호메로스의 작품에서는 그 전쟁 중 포세이돈의 배신감 회상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해요. 임금 체불 사건, 왕이 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파리스의 심판에 대한 언급도 있고요. 목마 제작 시 아테나 여신의 적극적인 개입 같은 것들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블리오 테케라는 작품이 있는데 아폴로도로스라는 사람이 기원 후 1, 2세기에 그리스계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작자들이 이제 아주 또렷하게 등장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 인물의 경우는 포세이돈의 성벽 축조 과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프리아모스 왕의 아버지였던 트로이의 라오메돈의 임금 체불 과정들, 헤라클레스의 1차 트로이 침공 등 트로이 초기 역사의 타임라인들이 정리가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전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게 지금 트로이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에도 일정한 미묘한 어떤 원한 관계들이나 서로의 알력 관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로이와 그 그리스 연합군, 그리스 반도의 싸움은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헬레네 때문에만에 벌어진 것도 아니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꽤 긴 시간 동안에 그들의 세력 다툼이 지중해 에게해를 중심으로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 공에도 여러 판본들이 존재하죠. 로마 시대의 작가고요. 11권에서 라오메돈 왕의 탐욕과 오만, 두 신의 위장 노역과 저주 과정들을 로마 특유의 문학적이고 드라마틱한 문체로 묘사를 했고요. 변신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를 이제 로마식으로 다시 다 쓴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변신 이야기도 한두 개쯤은 읽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베르질리우스 이 작품이 이제 사실 트로이 전쟁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는 그리스인의 입장에서 쓰여진 그런 문학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베르질리우스의 아이네시스는 여기서 이제 실제로 트로이의 입장에서 쓰여졌거든요. 트로이의 한 영웅이었던 인물이 결국 전쟁이 끝난 후 돌아와서 로마 제국을 설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네이스의 끝의 결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트로이의 입장에서 쓰여진 문학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작품 속에 나오는 게 바로 신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스파의 신혼의 지만수를 구체화하게 되면서 아테나 여신의 신상을 훔친 것을 사죄하는 거룩한 제물이라고 이 트로이 병사들에게 말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엔 트로이의 목마를 성 안으로 가지고 가게 하는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문헌들은 다른 데는 나오지 않고요. 이 베르겔리우스가 쓴 아이네이스에서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는 사실 호메로스의 원작을 그대로 옮겨왔다기보다는 여러 그 후에 나왔던 후대 작품들을 좀 섞어서 만들어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질문입니다. 트로이의 목마, 왜 하필 말이었을까?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림이고요. 프랑스의 18세기 때 화가인 엔티엔 조라가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데 포세이돈 신을 그린 거죠. 삼지창이 있고
말이 있고 파도가 보이는 그 포세이돈의 어떤 특징들을 간략하게 이제 잡아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목마였을까? 포세이돈의 상징이라는 뜻인 거죠. 뭐 단순히 병사들을 숨길 공간이 필요했다면 뭐 거대한 양이나 양도 뭐 오디세이 보시면 나오기도 하죠. 뭐 키클롭스가 있는 곳에서 뭐 양들을 치우고 있다든가 아니면 태양신 헬리오스의 그 소들이 등장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양, 소, 말 다 같이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가축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은 뭐 아까도 여러 번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바다의 신이자 말의 신인 포세이돈의 어떤 상징이고 트로이의 성을 지어준 존재이기 때문에 트로이인들은 이 짐승을 파괴하면 신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말일 때, 목마일 때 이걸 붕괴할 수 없는 거죠. 이걸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찔러보기도 상당히 두려운 거죠. 그래서 말로 오디세우스가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호메로스는 트로이인들을 말을 잘 다루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트로이인이라는 말 뜻에는 말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란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동물이었기에 전리품으로서의 어떤 소유욕을 자극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요. 양은 흔한 재물로서 쓰이게 되죠. 하지만 말은 군사력과 영광, 어떻게 보면 권력의 상징이에요. 권위의 상징이고 힘의 상징이기 때문에 성벽을 허물면서까지 드리고 싶게 만드는 어떤 웅장한 위험이 필요했을 때 목마가 절대적이었다. 그래서 목마라는 설정이 나오게 됐고 오늘날까지도 컴퓨터 바이러스 트로이의 목마는 너무나 유명하죠. 어떻게 보면 현대까지도 그 메타 버전이 살아남아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트로이의 목마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신들에게 이제 받쳐지게 되는 건데 사실 많은 작품마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작품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건 문학 작품, 영화 다 같이 가지고 와서 재물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좀 추적해 보고자 했는데요. 첫 번째 이제 호메로스 오디세이아에서는 아테네 여신의 영감으로 제작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테나 여신이 오디세우스에게 영감을 줍니다. 하지만 문학 작품 안에는 특정한 신이 아닌 신들이라는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신들의 노여움 달래기 위한 어떤 것이다라고 설정이 돼 있어서 사실 아테나에게 바친다, 포세이돈에게 바친다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원래 오디세이아에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 실제로 전쟁의 과정들에 대해서 호메로스 오디세이아에는 이 말로 인해서 어떻게 트로이가 멸망했는지가 그냥 되게 간략하게만 기술돼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섬세하게 기술돼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인데 트로이의 수호신상인 팔라디온을 훔친 신성 모독을 사죄하고 무사기원을 보장받기 위해 구체적인 제물로서 이 말이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쳐지는 대상이 아테나 여신으로 등장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는 이 아테나 여신을 명시적으로 표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젠다이아가 계속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과 연결돼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다. 그리고 뭐 또 하나 목마와 관련해서 유명한 영화는 볼프강 페테르젠 감독이 만든 영화 트로이죠. 브래드 피트 땅 형님이 아킬레우스로 등장하는 영화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말을 만들었을 때 바치는 대상을 포세이돈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 철수하는 상황을 대중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무사항해를 기원하며 바다의 신에게 바치는 것으로 그렇게 각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서 즐겁게 보고 계신 오디세이에서는 원전 신화의 전통성을 많이 수용을 하여 아테나 여신의 중심에 묵직한 서사와 개입을 스크린에 재현을 해서 아테나 여신에게 바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팔라디온이 영화 속에 등장을 하죠. 나중에 페넬로페 아내 앞에서 거린 오디세우스가 회상을 할 때 석상의 목을 그 팔라디온의 목을 자른 아테나 여신의 목을 자르는 장면과 그 사제로 등장하는 젠데이아 아테나 여신의 사제겠죠. 그 사제를 공격하는 폭력적으로 위압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회상 장면에서 묘사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오디세이에서는 영화에서는 아테나 여신과 말과 그리고 팔라디온들이 이렇게 다 하나로 결합이 돼서 본격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짓의 완성, 스파이 신혼. 오디세우스의 완벽한 장기말로 등장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신혼이 나오는 건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에서 나오게 됩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는 신혼이라는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완벽한 장기말로서 결박당한 채 끌려와 이 목마는 아테나 여신에 바치는 것이라고 눈물로 호소하게 되죠. 엘리엇 페이지가 맡고 있고 이 배우는 트랜스젠더 배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여성이었다가 남성으로 이제 트랜스젠더 역할로 하고 있는데 이 신혼 역할을 맡기게 됨으로써
영화 개봉 전에는 좀 몇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신혼의 의미는 사실 영화 오디세이에서 꽤나 중요하게 보여줍니다. 처음에 등장할 때도 사실은 이 신혼이 트로이 사람들은 이제 현혹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것을 스스로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하데스, 지옥 문 앞에서도 처음 피를 마시고 부활해서 목소리를 내는 인물이 신혼으로 설정돼 있죠. 그래서 오디세우스 왕에게 몇 가지를 요구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고요. 사실은 신혼이 이 트로이 전쟁에 오게 된 것도 일정한 그 계급적인 차이 때문에 그 징표를, 그 군대 징집 징표를 대신 받게 됨으로써 오게 되는 그런 설정들도 되게 흥미롭게 보여주고, 또 무엇보다도 오디세우스가 거린으로 이제 등장해서 이타카에 다시 귀환을 했을 때 이름이 뭐냐라고 계속 사람들이 물으니까 자기의 이름을 신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혼을 대리하는 장면들. 그만큼 신혼이라고 하는 인물이 베르길리우스의 원작이 됐든 다른 문헌에서는 크게 이 정도까지 부각되지는 않는 인물인데 이번 영화 오디세이에서는 그 어느 인물보다 강조돼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또 다른 영상을 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신혼에 대한 부분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지략 누구의 기록인가? 놀랍게도 신혼의 완벽한 거짓말과 안테나 신상에 얽힌 디테일은 승자인 그리고 그리스 시각에서 쓰여진 호메로스의 원작에는 없습니다. 이는 수백 년 뒤 패망자인 트로이의 유민 시선에서 역사를 기록한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 아이네이스가 비극극대하게 완성한 어떤 이야기적 장치이죠. 그래서 영화는 오디세우스의 캐릭터에 이 역사적 디테일을 덧입혀서 서사를 완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베르스 작품에만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그러면 호메로스의 원작을 참고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영미권의 이제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놀란 감독은 에밀리 윌슨이 2017년에 오디세이아를 번역한 첫 문장에서 영화의 핵심 영감을 얻었다라고 여러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첫 문장이 이렇다고 해요. 복잡한 남자에 대해 말해주소서. 오디세우스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겠죠. Tell me about a complicated man. 기존 번역의 다재다능한 영웅을 넘어서 이 오디세우스가 영화 보시면 느끼지만 되게 윤리적 영웅이고 자기의 죄책감에 사로잡힌 인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심리적 복잡함을 지닌 인물을 해석하게 된 건 에밀리 윌슨의 번역본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고 장엄한 고어를 버리고 직관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인물의 심리적 갈등을 극대화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밀리 윌슨은 여성 작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번역본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여성학자의 새로운 시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많은 시인들이 그리스 로마의 시인들이 남성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천 년간 남성 중심의 어떤 서사시를 여성성을 많이 개입시키면서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창녀로 매도되던 노예 여성들이나 맹목적이었던 여성들의 서사, 페넬로페를 영화에서 보시면은 꽤나 적극적인 인물로서 보이게 되는데 그건 에밀리 윌슨의 번역본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많이 차용한 결과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 원어 폴리트로포스는 기존에 꾀가 많은 은으로 번역되어서 이제 많이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별명 중 하나 꾀소리 오디세우스인데 윌슨은 이를 복잡한 으로 파격적으로 번역하면서 어두운 내면을 가진 입체적 인간으로서 주인공 오디세우스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줬다. 그리고 이제 뭐 운율 면에서도 오백공 약간격의 그 섹스피어의 어떤 운율을 사용해서 번역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뭐 제가 원작을 읽어본 것은 아니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몇 가지 새로운 한국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들의 시선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새롭게 또 준비해 놓은 영상 중에 하나는 이 영화에 나오는 신혼과 더불어서 여성들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가. 기존의 그 호메로스의 작품이나 혹은 이 트로이 전쟁을 다루고 있는 수많은 작품과 달리 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에서 여성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가, 이것이 왜 현대적인가와 더불어서 신혼이라고 하는 인물, 아까도 말씀드렸던 엘리엇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젠더 배우를 왜 신혼이라는 역할을 만들어 줌으로써 이 묘한 어떤 경계성에 그리고 어떤 기만에 대해서 분노하는 어떤 인물로서 만들어 주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또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밀리 윌슨의 번역본이 결국에는 영화 오디세이를 보는 되게 중요한 그 밑에 바닥에 깔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도 왜 이렇게 설정되어 있을까? 기존의 문학 작품들을 아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차이들이 있어 라는 것들을 좀 전달 드려봤습니다. 그걸 통해서 영화를 좀 더 풍부하고 재밌게 느끼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빠르게 제작을 해볼 터이니 이제 주말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고 계실 텐데 기대를 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좋아요와 구독 설정 해주시면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혼자 간의 수공업적으로 영상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이 좀 도움이 됩니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